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빈 여러분. 제6차 국제비행 안전 세미나 제2일차에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지혜라고 하고 1일차에 이어 오늘까지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채널로 지금 현재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 및 한국어 채널로 중계 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청해드릴 예정입니다. 제4세션은 비행 안전 증진을 위한 신훈련 방법, 제5세션은 아태지역 항공안전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청해드릴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은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될 텐데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채널의 Q&A 링크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본 세미나는 종이 없는 세미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발표 자료는 PDF 파일 형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찰 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거나 저희 웹사이트 방문하시면 자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안전 증진을 위한 신훈련 방법 제4세션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연사분들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좌장님께 마이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카오 대한민국 박준수 항해위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m 준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대로 박준수라고 합니다. 우선 이 좋은 기회를 주신 국토부 항공정책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좌장의 역할을 맡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좌장님, 연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비행 안전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많은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비행 안전 증진을 위한 신훈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이카오는 항공산업에서 교육훈련 정책과 국제 기준과 표준 그리고 SARPS라고 하는 권고사항 등을 발표를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활동은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민간 항공산업의 조화를 위한 그런 활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한국은 그동안 항공교육 훈련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한국의 교육 훈련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은 1952년 12월 11일에 이카오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한국은 6.25 전쟁 이후로 그리고 전쟁 중이었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년까지 이어졌던 한국 전쟁이었는데 이카오는 대한민국은 사실 이카오 회원국 신청을 미리 하였습니다만 이카오 총회에 대표단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영사관에서 이카오 총회에 한국의 대한민국 대표부로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총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서 이카오 도서관에서 제가 찾은 그런 사진 자료인데요. Announcement was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그 당시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이카오를 가입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적극적으로 이 종합적인 그런 교육 훈련을 받고 또 종전 이후로 관련 사업을 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카오는
국제 민간 항공 사업에 한국이 일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많은 회원국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항공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국제 항공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본 주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세상은 전례 없는 과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와 도전 과제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새로운 유저들, 새로운 주자들도 이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와 같은 그런 새로운 유저들도 도입이 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배출량을 경감을 해야 되는,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 항공 관련된 교육 훈련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빠른 성장을 기하고 적응을 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여정을 시작할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 세션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들을 청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카오 항공 훈련 정책 관련돼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CBTA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할 예정이며 이카오의 종합교육훈련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 교육훈련이 국가들의 코로나19 회복 속에서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찰력 있는 그런 말씀을 FAA로부터도 들을 예정입니다. FAA의 AQP 그리고 JAA가 이런 버추얼 클래스룸이라는 학습 비법을 이용을 하여서 교육 훈련과 이 뉴노멀 시대에서의 그리고 어떤 실무교육 OJT를 위한 새로운 신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모델 및 교육 훈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혼합 현실을 활용을 한 새로운 신기술 트레이닝에 대한 그런 발표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청중분들의 피드백을 들을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카오의 교육훈련 정책 관련돼서 소우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제가 성함을 제대로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우라 카마스트라 이카오 기술협력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카마스트라님께서는 이카오의 글로벌 항공 교육훈련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큰 박수로 국장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and good morning,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If you could please put my presentation on. Thank you. So ICAO의 트레이닝 발전은 994번으로서 Competency Based Training (CBTA라는 역량 기반 교육 훈련 평가는 ICAO의 조항에 따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규정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량과 그 다음에 또한 직무에 따른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들을 유지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은요, 이 CBTM의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실제 직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역량 기반의 교육과 훈련 평가는 부석서 1의 2006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ICAO에서는 MPL이라는 부조종사 자격증명 제도를 도입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펜스 트레이닝이기도 합니다. 항공항행 업무 운영 절차에 대한 트레이닝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요? 그 이후에 라이센스 측면에서 CBTA를 도입하는 데에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 기반 트레이닝 그리고
그와 같은 조종사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CBTA, SAPS가 라이센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PTLP에도 이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BTA를 라이센싱 쪽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ICAO에서는 CBTA를 다른 항공 분야에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BTA를 이용하여서 여러 방법론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컴피텐시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처방적인 몇 시간이라고 하는 식의 어떤 교육 훈련보다는 관찰 가능한 행동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객실 승무원, 조종사, 정비 그리고 관제사 등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SAPS에서는 그래서 모든 라이센싱 분야에서 CBTA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 항공 당국에서는 항공청에서는 이것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역량 강화 뷰로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트레이너 플러스 네트워크와 트레이닝 파트너들의 덕분에 ICAO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400개의 트레이닝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10개의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비행장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코스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인데요. 저희의 트레이닝 포트폴리오로서 저희 논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국들, 그 회원국들 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로서 저희가 퍼스널 라이센싱, 그 다음에 가망성 운영 화물 등과 관련된 라이센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지정 프로그램도 있고요. 위험 물질 수송과 관련된 평가도 있습니다. 항공 위험물 안전 운송 기술 지침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트레이닝 코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별로 직무와 전문성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SMS 그리고 국가 넵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ICAO에서는 국가들의 필요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저희들은 이 트레이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와 교육 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대면 그 교실에서 교관이 이끄는 것도 있고요. 온라인 코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습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상교실도 있습니다. 현재는 100개의 ICAO 버추얼 강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러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조금 더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ICAO에서는 임플리멘트 패키지, 즉 아이팩이라고 불리는 것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팩스는 국가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재료, 표준화된 훈련 도구 있고요. 데이터 주도의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procurement 가이던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고요. 100개국 이상이 아이펙스의 효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항공 리스크 관리 그리고 UAS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소프, CMA 활동에 대한 준비 그리고 항공 고시보에 대한 질 개선 등 여러 가지 아이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Laura. Thank you. 노우라 국장님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카오는 글로벌 항공 산업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TCB는 사실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카오의 기술협력국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TCB가 며칠 전에 GISS 2023에서 이 부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추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자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네, 연사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레커드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FAA에 관련된 이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AFS 200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 현재 항공교통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AQP 프로그램 관련된 일도 하고 계시는데 이 항공교통부는 비행표준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버트 레코트께서는 이 항공사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을 갖고 계시며 AFS 600의 디비전 매니저도 맡으신 바 있으십니다. 이전에 군에 계셨고요. 그리고 이런 유수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종사이시기도 합니다. 90년대에 주한 미군으로서 복무를 하신 바 있으시며 이번이 세 번째 방한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연사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and thank you for the warm. 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환대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한 분과 함께 또 발표 내지는 질문에 대한 대응을 할 예정인데요. AQP를 담당을 하고 계신 전문가이신 베노트 라팔구님께서도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접속해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 내지는 패널 시간에 제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베노이트님께서 열심히 경청을 하고 계시고 관련돼서 전문적인 내지는 기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AQ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비행 표준 부서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또 가상 기법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건 간에 탄탄한 조직이라면 사업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FFA에서도 항공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사망 사고와 또한 치명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고나 사건 그리고 어떤 피해나 손실 우리가 원치 않은 모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AQ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FA에서 AQP는 어떤 자격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AQ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CB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혼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량 기반 훈련 평가 이것은 정말로 이제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 교육의 한 형태로서 산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CBTA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 기반 훈련 평가는 이제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항공산업에서는 AQP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FAA에서 부르는 것은 AQP인데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역량 대비해서 어떤 능력의 숙달도, 특히 승무원과 조종사들의 숙달도에 조금 더 치중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AQP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QP 프로그램은 승무원과 조종사 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 이제 게이트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절차 검증, 시스템 검증, 기동 검증 그리고 LOE
를 또 최종 증명 단계로 하는 비행 운영 평가 등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 게이트는 데이터 수집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시 차원에서의 어떤 정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규제 기관과 항공사가 AQP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AQP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안전 프로그램입니다.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자발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파트 1, 2는 NNO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 1, 2일에서는 전통적인 그런 교육 훈련이 어떤 규정 속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AQP가 항공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QP 채택률을 보면 꽤나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AQP, FAA에서의 그 AQP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항공 운항사들 중에서 이제 90% 이상, 즉 운항사의 조종사의 90% 이상이 이 AQP를 받은 바 있으며 승무원의 70% 이상이 AQP에 따라 교육 및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AQP가 어떤 방면에서 더 확대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이런 기내에서의 안전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종사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제가 세계에 또 새롭게 이 AQP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측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또 유저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조종사 프로그램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운항 관제사를 위한 AQP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장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통 AQP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기내 안전 프로그램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것이 이제 역량 대비 숙달도 그런 차원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CPR을 이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숙달도, 기내에서의 숙달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QP에서는 이런 기내에서의 시뮬레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조종사가 어떤 AED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 여기에만 이제 국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크기 정도 되는 하나의 더미를 이용을 해서 복도에 눕혀서 그 해당 과업을 이 기내에서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실 환경에서 실제로 제세동기를 작동하는 그런 방법과 기내에서 실제로 해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AQP는 실제로 기내 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실제 현 상황에서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한다는 그런 숙달도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AQP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AQP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FOQA, FOCA 내지는 LOSA 또 ASAP 데이터, 자발적인 보고 시스템 이런 내용들,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화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안전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안전의 어떤 효과성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자발적인 안전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 안전관리 시스템의 4개의 축 자체가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건 간에 우리의 LMS, 즉 학습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 요소가 있고 또 서웨이라고 하여서 어떤 설문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는 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AQP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 win-win. FAA와 그 다음에 자격을 갖춘 홀더에게 모두 다 윈윈 전략입니다. 안전을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도 또한 자신의 트레이닝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줍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운항사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파트 1, 2, 4의 경우에는 이것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그리고 페덱스 등과 같은 이런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항공기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화물기 등입니다. 그러면서 맞춤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운항에 맞게끔 자신들의 운영 형태에 맞게끔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러면서도 동시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윈윈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다들 이제 듣고자 했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AA에서 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많은 투자와 또한 시간과 예산을 이제 들여서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부상하는 기술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가상현실, 혼합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 승무원들 그리고 조종사 훈련에 있어서 각각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뮬레이션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트레이닝 디바이스 그리고 선진적인 트레이닝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1부터 4, 그 다음에 5에서 D 디바이스까지 있는데요. 이제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바꾸고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이 디바이스가 우리가 해야 되는 직무와 과업에 맞는가를 평가하려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이직 그리고 어드밴스 트레이닝 디바이스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디바이스를 이제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디바이스들 간에 분류를 하고 분리하기보다는 저희는 시뮬레이션 스펙트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트레이닝에서부터 디바이스부터 D 디바이스까지 쭉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디바이스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서 디바이스가 무엇이고 디바이스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승인이 된 것을 토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이것인데 그러면은 해야 하는 일은 이것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어떤 디바이스와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바꿔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역량을 갖춘 승무원과 조종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에서 현재 병력 현사들이 있는데요. 항공기에서 이 플라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레벨 D 디바이스는 하루에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고 이렇게 운영할 때에는 매우 고가이고 그 다음에 파일럿에 대한 트레이닝을 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선 쪽에서의 어떤 트레이닝이 제대로 됨으로써 D 디바이스에서의 트레이닝을 좀 줄여 나가는 방식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등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하고자 하는데요. 가상현실 혹시 VR 디바이스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웃고 계시는데요. 예, 제 아들이 저의 VR 디바이스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컨트롤러를 손에 쥐고 그다음에 VR 디바이스를 이제 머리에 끼고 하는 것입니다. 믹스 리얼리티는 혼합 현실로서 여기에는 외부 카메라가 있어서 손을 밖에서 찍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내에서 본인의 손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강현실의 경우에는 프리플라이트 시스템으로서 VR 가글을 쓰고 보면서 착륙장도 보고 그러다가 뭔가 나오면서 이 부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VR, MR, AR을 FAA에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과 시뮬레이터를 구분하여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시뮬레이션과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 신중하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트레이닝 환경에서 보면은 사람들 프리토럴 프리플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아실 텐데요. 프리플라이트를 하기 전에 PPT 자료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프리플라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현재 저희의 룰과 정책을 보시면은 항공사들이 PPT 발표 트레이닝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VR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안적인 동일한 이 교육을 픽토럴 즉 사진을 이용한 프리플라이트 교육이 아니라 VR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파일럿 트레이닝을 할 때에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벨 1 디바이스에서 레벨 D 디바이스까지의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항공사들 중에서 이와 같이 VR을 자신들의 트레이닝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FAA 조직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 VR을 도입하자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배워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된 표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뛰기 전에 걸어야 하고 걷기 전에 기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도의 퀄리피케이션이 디바이스에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있고요. 파트 60이 벤치마크입니다. 파트 60을 가지고 시뮬레이터들에 대해서 퀄리피케이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바이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룰을 보시면 굉장히 기술적이고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룰 내에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되지만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다른 종류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러프트 다이내믹을 모르시면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러프트 다이내믹 시뮬레이터를 2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틀란틱 시티에 있는 휴즈 테크니컬 센터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라벤슨 R22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H125, AS350B3A 모사한 것인데요. VR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종실 시뮬레이터도 있습니다. 저희의 시니어 기술 과학자와 함께 이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러프 다이내믹스와 함께 그들의 시뮬레이터를 평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시뮬레이터 퀄리피케이션 스탠더드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질문 주셔도 되고요. 혹시 시간이 없다라면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AQP와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이 시뮬레이터들에 대한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Robert.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FAA가 갖고 있는 AQP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하나의 자격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이런 항공산업에서의 어떤 능력 및 숙달도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흥미로웠던 프로그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연사를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JAA 공동항공기구에서 훈련을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에리크 슌더월드님으로서 JAA 유럽 공동항공
항공기구의 훈련 조직의 관계 및 CPA 관리를 맡고 계신 분이시며 비즈니스 전략가이시기도 합니다. 2017년 1월부터 JAA TO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 연사는 비즈니스 전략가로서의 역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JAA 훈련기구의 중기 그리고 장기 전략 개발을 하고 이 조직에서 이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연사께서는 30년 넘도록 현장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 또 영어, 마케팅, 또 경영 등 많은 유수의 역할을 맡으신 바 있으신데요. 연사를 이제 모시겠습니다. Yeah,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오전이고 이제 주말이 이어질 예정인데 제가 서울에서 월요일부터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GIS도 참석을 하였는데 정말 친숙한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금요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뉴 노멀 시대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간단하게 JAA TO 이 훈련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에 몇 개 주요 국가 항공 당국이 모여서 JAA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규제 협력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요. 90년대에 또 여러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유럽위원회에서 중요한 규정을 설립 제정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EASA 유럽항공안전기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후에 EASA의 여러 규정들이 의무 규정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JAA에서 제시했던 그런 규정과 좀 차이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EASA가 설립이 된 이후로 JAA가 갖고 있는 규칙 제정 활동이 EASA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에 EASA가 모든 규제 책임을 이관받게 되었는데요. JAA는 이 JAA TO와는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은 역사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2009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 JAA는 어떤 규칙 제정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어떤 비영리 기구로서 훈련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기구로 탄생하게 되었고 ECAC의 어떤 관계 법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JAA 훈련 기구는 로라 카마스트라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카오의 TCE 항공훈련센터이고요. 주기장 점검 교육기관으로서의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IATA CBTA의 센터 오브 엑설런스 그리고 공인 AC의 교육 파트너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에 특화된 그런 조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JAA 훈련기구 이 TU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항공산업을 위한 세계 최고의 항공학습 및 지식센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뉴 노멀에서의 역량 기반 훈련 평가도 이런 비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미션은 전 세계 항공 전문가의 능력 배양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 노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당면했던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는 우리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느꼈던 바는 팬데믹 이후로는 뉴 노멀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모두가 기대를 하였고 뉴 노멀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혁신을 촉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기술을 도입하기도 하고 또 디지털화의 과정이 가속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JAA는 과거에는 어떤 규제, 어떤 훈련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단지 어떤 시뮬레이터 이런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제를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기술력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카오는 팬데믹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마다 물론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2019년 기준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야기도 한 바 있는데요. 한국에서 2022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63% 회복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2023년
의 90%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되면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꾸준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산업에 즉 안전과 보안의 역할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본인들의 과업과 업무를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존하는 업데이트된 규제에 맞춰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전문 인력들은 대학이나 이제 전문 대학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만 실제로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보수 교육 등을 함으로써 계속 실력과 숙달도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력에 대한 그런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성인 학습자와 이런 아동 학습자는 다릅니다. 여러 이론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성인 학습자가 분명 아동들을 학습하는 것과 교육시키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항공산업에서는 CBTA를 이제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라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FAA 측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CBTA 이런 역량 기반 훈련 평가가 저희로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들, 우리의 고객사들이 CBTA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만큼 이제 분명히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뭐 증강현실, 혼합현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AI도 지금 화두입니다. 많이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차기에는 학습과 교육에 큰 영향을 AI가 미칠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는 교육 훈련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JAA에서도 즉각적으로 팬데믹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육 전달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여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환경이 아니라 가상 교실 환경으로 어떻게 전환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이제 교육은 해야 했었고 고객의 요건 때문에 교육시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교육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증명을 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전부터 어떤 버추얼 환경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과거까지만 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교육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강사들 그리고 교관들 앞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교육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느꼈던 바가 버추얼 환경에서의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대면 교육을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얻었던 큰 교훈이었고요. 그래서 1주차를 지난 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추얼 클래스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기식의 학습 환경으로서 생생하게 교관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 클래스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항공산업에서 또 커리어 증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 학습, 즉 라이프 롱 러닝과 범생의 학습, 라이프 와이드 러닝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학에서의 학위로 그 교육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공산업은 특정한 역량이 필요하고 또 규제가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익혀야 될 것이고 조종사로서는 항공기가 바뀔 수가 있겠고 역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역량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학습, 라이프롱 러닝을 해야 되는 산업이 항공산업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오래된 그런 강사 교관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퇴직 전까지 꾸준하게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생 학습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와이드 트레이닝, 이 범생의 학습에 대해서는 좀 익숙치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습자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실 전생에 걸쳐서 그리고 매일 1분 1순간 매분 매 순간마다 꾸준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의도된 것이건 아니건 간에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읽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건 사고를 경험을 했다라고 할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태도가 이로 인해서 바뀌게 때문이죠.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생의 학습 그리고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CBTA가 이런 학습의 원칙을 가치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몇 가지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버추얼 클래스룸 이런 가상의 교실 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단지 컨텐츠를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어떻게 관여시키고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보통 주의가 산만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 우리가 가상 그 온라인 강좌를 했었을 때 학습자들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카메라를 켜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지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말로 5분 정도의 이 강좌 활동을 하였는데 어떤 참석자가 처음에 5분 동안에는 뭔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이후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제 교관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질문을 하고 상황을 보아하니까 사실상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추얼 환경 속에서 그래서 어떤 학습자를 관여시키고 인게이지 시키는 어떤 새로운 접근법과 방법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고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버추얼 클래스룸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온라인상으로 콘텐츠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션을 좀 짧게 한다던가 인터랙티브한 그런 콘텐츠를 올려야 합니다. 3D의 어떤 교실 환경이 아니라 2D의 온라인 환경이기 때문에 콘텐츠도 다시 맞춤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온라인 강좌를 듣고 있을 때 옆에서 배우자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내지는 반려동물들이 지나갈 수도 있겠고 아이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나 교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면 과정을 어떤 온라인 과정으로 전환을 하거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버추얼 클래스룸 코스를 만드는 이 과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스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어떤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을 하여서 어떤 교육 스킬을 또 교육시킬 수 있겠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배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의 교육 학습을 할 때 줌 환경이건 간에 이런 환경에서 이런 각종 툴들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줌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관련된 강좌를 했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그 흐름을 놓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과 이렇게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면 교실 환경에서의 가상 교실 환경에서 전환을 할 때 CBTA를 사용을 했었을 때 훨씬 더 강좌를 개발을 하거나 이런 환경을 바꾸는 게 수월하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는 이런 대면 환경과 이제 가상의 환경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나열을 하였는데 보통 교실 환경에서는 이제 훈련 기관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커피 자판기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교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버추얼 교실 환경에서는 처음에 물론 서로 인사를 하지만 이제 기술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금 삐걱거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테이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 환경에서의 그 시간이 4일 5일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관리를 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체가 되거나 내지는 이거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의 경험이나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대면 수업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인하여서
현장 교육을 하지 않고 어떤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인터랙션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규제교육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기술이 저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What we see is that with all new technologies and 모든 기술 그리고 니츠 이것이 뭐 동기식이건 비동기식이건 내지는 뭐 OJT 실무교육이건 내지는 현장교육이건 가상교육이건 간에 분명한 점은 이제 블렌디드 솔루션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필요한 요건과 요구에 따라서 맞춤화된 교육이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해당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혼합된 교육 형태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법론 등을 혼합해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비디오 툴이라든지 화면 공유, 디지털 화이트보드 등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참으로 많고요. 소회의실 기능과 또 채팅창 등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라든지 또 설문조사를 단행을 하거나 채팅 옵션 등이 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상을 사용하거나 가상현실, 게임화, AI, 증강현실, 시뮬레이터 등 기술력도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지난 수개월,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상 환경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시험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온라인 환경에서 시험을 할 때 관찰은 어떻게 하는지,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방법들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함으로써 질문, 그런 문제 은행을 만들 수가 있죠. 사례나 또 지원 관련된 어떤 은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강좌를 만들면서도 아바타나 보이스오버 등을 이용을 해서도 교육 강좌가 AI를 이용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의 보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아들이 2달 전에 대학에서 어떤 공식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트 GPT에 그 해당 공식을 입력을 해서 물어봤더니 여러 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챗GPT에 해당 주제를 입력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그래서 과제를 해결을 해서 대학에 제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복사 붙이기 차원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한 기관장에게 제가 이것이 미칠 영향이 무엇입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동들도 AI를 이용을 해서 과제를 하거나 본인들의 학습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어떤 업무에 대한 평가, 업무에 대한 숙달도와 그런 역량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앞으로는 이것이 물론 좋은 학습의 보조 기구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AI가 그냥 해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실제로 거기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장점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상사태에서 만약에 AI에 크게 의존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라면 또 비상사태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그런 대처를 또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역량과 숙달도는 꾸준하게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AI를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량 기반 교육 평가에 대해서는 라우라 국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라우라 카마스트라 국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매뉴얼을 보면 이제 10일짜리 코스가 있는데 우리 이 10일짜리 강좌를 참석을 해야 되지만 이 CBTA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원들도 이 10일짜리 코스에 참석을 하였는데 본인들이 첫 강좌를 CBTA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량 기반의 훈련 평가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CBTA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을 할 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이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디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2년 동안 이 해당되는 방법론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시간이 남았을 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것이 전통 교육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여기 이 장표는 제가 이제 역량 그룹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문구들을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 이 역량 기반 교육은 스킬갭 해소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지 어떤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 즉 학습자의 그런 스킬 관련돼서 어떤 간극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들이 여기에서는 단지 지식만 습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들은 본인이 학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그 방법은 성인 학습자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량 기반 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의 역량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고객사들에게 어떤 교육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조직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조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량 기반 교육을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표준화해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요건이 있다면 여기에 맞춤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 방법입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이메일 주소나 뭐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ric. 네, 감사합니다. JAATO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버추얼 클래스룸 그리고 범생의 또 평생학습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JA 관련된 그 경험이 있는데요. 2000년도에 인천공항을 개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캐서리 알파 브라바 운항을 도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어려운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도전 과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JAA 자료를 그리고 그 지침서를 참고를 해서 올웨더 운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성과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JAA가 정말로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연사이십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기장님이신데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항공 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훈련, 뉴 노멀에 대한 대비 방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현재 줄리오 니 페르난데스 데라 누무나 기장님께서는 국제 항공 운송 협회 이아타의 안전보안 부국장님이시고 싱가포르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이아타에 재직하기 전에는
라이온 에어그룹에서 안전 퀄리티를 담당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 해당 에어그룹은 인도네시아 항공사로서 3개 국가에서 6개 항공사를 운영을 하는 그런 모회사였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그 지상 조업 서비스 또 트레이닝 센터 또 정비 조직까지도 갖고 있는 큰 항공 대기업이었습니다. 라이온 그룹에 재직하기 전에는 기장님께서는 이베리아의 스페인 항공사이죠. 이 비행 안전을 담당한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운항 비행 안전 관리관 역할도 하신 바 있으시며 MD-80의 플리트 매니저, 휴먼 팩터 안전 매니저, 체크 파일럿 그리고 또 비행 교관의 역할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자, 그럼 기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Let me start saying that 네, 먼저 이렇게 대면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측에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 발표자 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년간 교육교관으로서 일을 하였고 그때 참으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학생들과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였는데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을 길에서 요즘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저는 안전 부문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말 이 안전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몰입하게 되면서 지난 20년간은 이제 쭉 안전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 지금 항공업계에서는 이 스킬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력난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많은 경험과 또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이 승무원과 또 항공 인력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뉴노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그 조종사들 그리고 승무원들 그리고 항공업계 종사자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은 그리고 재육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보딩 할 때에 신규 인력에 대한 온보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generation. 저희의 세대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분들 손 들어주세요. 또 베이비부머 세대 외에 X세대들이 많이 있죠. 현재 일하는 세대의 60%가 X세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X세대 외에 Y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가 저희 인력 구성으로서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훈련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새로운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편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들을 이제 육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Y세대,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로서 이들은 곧 가장 일하는 세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별로 태도와 또 행동이 다릅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집중의 시간이 짧고요. 24시간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각적인 학습을 매우 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즉 우리와 다른 즉 베이비부머들과는 달리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썼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동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은
무엇인가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짜증이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와는 좀 다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성 세대들이 이 새로운 세대의 아들이 친숙한 방식으로 그들과 인터랙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유연합니다. 그들은 짜증을 내지 않으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육 훈련 방법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세대는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불편해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그 숙련도를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트레이닝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휴대폰을 또는 태블릿을 구매를 하면은요, 아무도 이제 사용 설명서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바로 새로운 디바이스를 시도해보고 사용해보면서 배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면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항공업계 이해 당사자들은 이러한 세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만들어내고요. 많은 정보를 과거처럼 공부하고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조종사로서 아직도 매뉴얼을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새로운 세대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뉴 노멀을 통해서 광범위한 기회가 있을 것인데요. 다른 발표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교육훈련 방식이 도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안전성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트레이닝 기술도 도입해야 되는데 새로운 훈련 기술과 관련해서도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이 도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 세대와 같은 태도로, 즉 베이비부머 세대 또는 X세대의 태도를 가지고 이 새로운 세대들과 상호작용할 경우 그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항공은 더 자동화되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와의 통합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의 복잡성은 더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시도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여객에서 예를 들어서 항공기에서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런 세대라면 저는 그런 비행기는 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훈련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도 안전성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을 하면서 역량 기반의 교육 훈련을 필요합니다. 이 CBT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상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CBT에 대해서,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 평가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들의 특정 조건 속에서의 어떤 직무에 대한 역량 평가입니다. 저희가 아예타가 즉 제안하고 있는 조종사 숙련 스킬입니다. 제가 이 각각의 이 컴피턴시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아야타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라이언스를 전 세계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데요. 아요사 프로그램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요사 프로그램은 20년이 넘었죠. 2023년이 되면은 해당 프로그램이 20주년을 맞이하게 될 건데요. 아요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ICAO의 스탠더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 추천되는 관행들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AQP, CBT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합한 데이터를 보면요. 아야타 프로그램이 도입한 이래로 항공사들의 15%, 18% 많이 이러한 어드밴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요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곳이 410곳인데요. FAA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항공사들이 90%가 또는 CBT를 조종사들을 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미국에서는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인 항공사들이 이를 도입하기 힘든 이유는 이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공사들과 규제 당국이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CBT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당국과 또 국가에서는 이 CBT를 허용할 수 있도록 CBT로 갈 수 있도록 또는 AQP로 갈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해 줘야 되고요.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이 새로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공역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트레이닝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로버트님께서 설명해 주셨듯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것이고 시뮬레이터를 점점 많이 사용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텔레메트리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사용이 될 것인데요. 시뮬레이터에서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이용이 되어서 관찰사들과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닝에서는 감지하기 힘든 이 파라미터 엑세던트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들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시뮬레이터에서 기록된 데이터도 매우 귀중한 데이터입니다. 이걸 통해서 트레이닝이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무엇을 잘했는지 라고 하는 것도 계속 확인함으로써 이 트레이닝도 점점 더 개선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향해 다가야 될 것입니다. 좋은 퍼포먼스도 미래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 좋은 피드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기술과 데이터들이 활용해야 되는데요. 다른 산업 분야를 보시면은요,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업계에서는 개인화 트레이닝, 적응형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속도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몰입형 기술,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활용이 된다면 트레이닝이 보다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도구들이 있다 하면은 그 도구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트레이닝은
혼합하여서 개인의 요구와 또 팀의 강점들과 필요를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노멀을 위한 트레이닝은 역량 기반의 트레이닝도 결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상현실 등과 같은 새로운 기법을 이용해서 몰입형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배 기장님께서 어제 발표 때에 말씀하셨던 내용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근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유발하였던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훈련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Jose. 말씀 감사합니다. 네, 효과적으로 차세대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에서 갖고 있는 기성세대의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미래 인재를 제대로 유치하고 영입을 하는 것이 항공산업의 미래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난기류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동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제 터뷸런스에 대해서 정말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은 신기술과 이제 CBTA가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특히나 항공교육 훈련과 또 항공종사자 교육 관련돼서 새로운 교육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뉴 노멀에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서 안전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교육훈련은 역량 기반의 훈련 기법과 더불어서 신기술을 접목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몰입형 교육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제 가상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지금 신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런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그래도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 청해 들었고요. 어떤 식으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면 될까요? 혹시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을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h, yeah. We have question here. So, 네, 일단 사전에 들어온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에리크 슌더버드께 드린 질문인데요. 질문 읽으실 수가 있을까요? 잘 보이십니까?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뭔가 실질적인 교육을 저예산으로 그리고 학습자에게 미치는 부담도 줄이면서 그런 교육 훈련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범생의 학습이라는 개념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해당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이직을 하거나 업무를 바꾸거나 규제가 바뀌었을 때 보수 교육을 해야 되는, 즉 의도적인 교육을 보통 평생 교육이라고 부르지만 라이프 와이드 트레이닝, 여기서 말하는 범생의 교육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고 배우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TV를 처음 구매를 했을 때 그 설명서를 읽었을 때 배움이 발생하는 것처럼 계획을 해서 하는 교육이 아닌 것이 이제 라이프 와이드 트레이닝, 이런 범생의 학습입니다. 만약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어떤 이직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의도된 어떤 기획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범생의 학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제가 이 라이프 와이드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모든 순간이 배움의 순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발표를 들으면서도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토의에 참여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이프 와이드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도됐던 기획됐던 교육인 평생학습과 기획하거나 의도하진 않았지만 발생하는 그런 배움의 순간을 이제 범생의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고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새로운 현대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맞춤화된 교육이 더 많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5일짜리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석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모바일, 온라인, 그리고 모듈화된 교육 등을 통해서 이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심포지엄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성세대 소속입니다. 70대는 아니고 60대의 사람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모든 것을 기억을 해서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모든 것을 암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저도 어디에서 어떻게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사용 방법을 알면 그 정보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모바일 학습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마이크로 러닝 등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또 예산을 줄이면서도 학습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계속해서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을 찾고자 한다면 인터넷에서 그 사용하는 방법만 안다면 순간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보를 득했을 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이제 배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받기 전에 라우라 카마스트라 박사님께서 지금 이석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비행 일정 때문에 지금 이석하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만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can you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공항으로 빠르게 가야 돼가지고요. 그렇지만 혹시 저에게 질문 있으시다면 주최 측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 now let's give. 그러면은 청중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 중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Hello, good morning. My name is Bae Kang-won.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배 기장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안전보안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터뷸런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요. 세 분 모두 트레이닝 그리고 CBT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CBT는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인 트레이닝에서도 역량 기반의 교육 훈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기술적인 부분이었다면은 이제는 또 EBT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로라 마스트라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으로서 규제 당국 또는 국가 규제 당국에서 혹시 EBT 트레이닝은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로라 카마스트라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라켓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으로서 AQP는 EBT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통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항공사와 캐나다 항공사 중 AQP를 득한 곳은 몇 곳인지요? 또 FAA에서는 EBT를 이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페르난데스 님에게 마지막 질문 드린다면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heard the term from 우리 세대 또는 다른 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대를 나누며 새로운 세대는 좀 더 이 훈련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통합을 하고 참여를 이끌어낼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지금 이아타의 청사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심층적으로 이 새로운 세대의 육성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Good questions. 네, 감사합니다. 연사분들께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카마스트라 국장님은 이석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듣지는 못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카오 몬테로를 돌아가서 이카오 가서 질문을 전달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비슷한 질문으로서 미국 또 캐나다 관련된 그런 질문으로서 답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세 번째 질문은 이제 EBT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그 두 개 질문에 대해서 벤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QP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At the beginning that I think 그리고 제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말씀 첨언을 하자면 몇 가지 제가 혹시 이전에 뭐 비행 교관이셨던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학습 방법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계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떤 교육 모델을 만드는데 어떤 일률적인 모델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나서 실제로 그 학습자를 보고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이런 정말 기본적인 그런 철학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비행 교관으로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갖고 있었던 신조들을 이제 이것을 반영을 하여서 교육 훈련을 단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BT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벤 라파르고님께 답변을 청해 듣겠습니다. were you able to hear the questions, Ben? 질문 들으셨습니까? Well, We're waiting for your sound to come through. We can see you talking. 네,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모습은 보이는데요. 예, 직원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How about now? 이제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새로운 기술의 세대네요, 진정으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벤 라파가입니다. 로봇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AQP가 EBT보다 광의의 개념인가?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 좀 다르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AQP는 EBT보다 좀 더 오래된 개념입니다. AQP는 30년 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이 전통적인 교육훈련 방식이 자신들의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이 FAA에게 수년간 함께 협력하여서 AQP를 만들어냈고요. AQP는 좀 오래된 것으로서 주로 대형 항공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AQP의 어떤 그 효익을 업계와 또 저희 FAA에서 모두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121 파트에서 60개 항공사가 AQP를 사용하고 있고 29개의 조종사용 AQP가 있습니다. 그리고 90%의 항공사들이 파트 121 조종사들의 90%가 AQP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입률이 높고요.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보면은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자사의 운영 필요에 따라서 AQP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EBT, CBT과 관련해서는요. 저희는 이것이 CBT든 EBT든 AQP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역량의 훈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연 역량에 대해서 제대로 체킹이 되어서 안전한 이 항공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21의 60개의 항공사들이 AQP를 득했고 조종사의 9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EBT 도입에 대해서 저희는 늘 고려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EBT 관련해 가지고 저희 쪽에 그 EBT 프로그램을 FAA에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시작되고 있는데요. 적응형 정기 트레이닝에 대해서 135에 대해서 진행에 대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EBT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CBT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 그리고 숙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EBT라고 그러나 부르진 않지만 이것도 EBT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anks, Ben. And Captain Bay, I hope that 말씀 감사합니다. 배 기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언급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이후에도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탠더다이즈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저희 FAA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된 방법론을 이용을 한 사례로서 산업계와 함께 협업을 해서 항공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121 환경에서 이제 마련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2달, 3달 전에 우리가 최초의 표준화된 교과 과정을 걸프스트림 G5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마련을 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표준화된 교과 과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개념은 파트 121 항공기가 그 해당 표준화된 교과 과정을 사용하도록 이제 인증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파트 142 트레이닝 센터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교과 과정에서 만약에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 그 요건 관련돼서 뭔가 이것을 이제 상호 인증을 해주는 그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그런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15개의 운영자들이 15개의 다른 레터, 15개의 또 다른 관철 요건들 상당히 다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항공사들이 이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이런 교과 과정의 어떤 환경을 마련을 하고자 하여서 FAA의 다이나믹 레귤토리 시스템에 올렸고 또 관련된 스케줄링도 올리고 있습니다. 호커드 800이 아마 다음일 것이고 또 헬리콥터 S-76나 또 기타 다른 항공기도 이제 스케줄링에 이제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산업계와의 좋은 단적인 협력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Robert, and thank you, Ben. Thank you, Ben, from the United States. 네, 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연결하고 계시죠?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태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We'd like to take one. 한 개의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장님 질문 있으셨어가지고요. 예, 분명히 세대 간에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세대의 강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새로운 세대는 시각적인 학습을 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그런데 좀 워커홀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계속 일을 한다라면은 새로운 세대는 월라벨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희는 CBT 팀이 몬트레일에 있습니다. 이 CBT 팀에서는 컨설팅 트레이닝 코스를 개발하고 또한 항공사들을 위해서 CBT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 물질 운반 등에 대한 CBT도 있습니다. Thank you, Fernandez. 네, 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고 깜빡했습니다. 이게 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추가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역시 카마스트라 국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CBTA를 라이센싱 하는데 이제 접목을 하는 이 부분 아직은 준비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당사국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도 다음 기회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이미 다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손을 들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Good morning.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왔고요. 조종사 운항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30대에 있는 Z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페르난데 기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siana Airline is 아시아나 항공은 CB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사 기준에 따라서요. 네, 제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시뮬레이터 트레이너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집단적인 데이터가 미래의 훈련기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 많은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FAA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Voluntary Safety Report 등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퀄리티 어디트 그리고 정비 보고서 그다음에 포커 데이터 등등이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희 문제는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핵심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어떻게 개선할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 나온 데이터, 텔레메트리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훈련을 할 때의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Thank you, Jose. So,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사 여러분들께 큰 감사 보내주시기 바라겠으며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식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And with that,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4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